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남보다 못한 친언니, 퇴사 당일 일어난 일, 따라쟁이 유튜버 고소하고 싶어요. 내 딸 돌려줘. 이렇게 오늘 4가지 사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또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이제 다양하게 진행되는 소송 중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임을 하고 싶더라도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선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나 홀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 홀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이혼 소송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제 이혼 소송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지낸 후에 이혼을 확인받는 방법인데요. 반면에 이제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 2사람 중 1명 또는 1명 혹은 서로가 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2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시는 건데요. 단순히 배우자랑 이혼하기 위한 청구뿐만 아니라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등 여러 가지 청구가 신청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자료, 양육비 등 금액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거 하에 내가 어떤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마련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때려서 뭐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봤을 때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자료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결혼 생활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원인별로 본인이 원하시는 청구를 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시면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하신 내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절차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홀로 이혼 소송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좀 합리적이고 어떤 절차가 좀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소송은 소장이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각 당사자가 이후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주장 및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홀로 소송 하시는 경우에는 각 서면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요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하신다는 건요. 재판 일정에 모두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재판에 모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기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은 이제 근무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직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직장 근무 시간 내에 법원에서도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소송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리고 뭐 좀 오래 걸리시면 1년 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한테 서류 작성 작업을 대신 이제 위임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재판에는 꼭 출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송 절차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신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나 뭐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눈물 흘리면서 감정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어떤 명령에도 답변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증거 수집도 직접 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수집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뭐 금융정보 제공 신청 같은 경우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진행 후에 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억울함이 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또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하는 또 당사자가 꼭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판사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이제 주장을 하면 그에 합당한 증거 등을 검토를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문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뭐 일관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판사님의 질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 쟁점 정리하시는 것과 증거 제출인데요.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쟁점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실과 쟁점에 맞는 어떤 법률적 주장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요,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는 각 당사자의 주장이 배치될 수도 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 같은 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만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갖추어야 판사가
그 판단을 할 때 이걸 객관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당사자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이혼에서는 적용되는 법률 조항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관련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법 규정을 해석한 것이 판례이기도 하고 법이 자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판례를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률 규정은 물론 이혼 소송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소장과 준비 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숙지하시는 것이 또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네. 소송의 진행은 이제 그 서류의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에서 주장과 어떤 그 관련된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입증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비되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법원에서 모두 보충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는 일단 소송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뭐 판사가 심정적으로 누구 한 편에 대해서 조금 동정심을 가질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에서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들 각 쌍방의 의견을 추합해서 그리고 근거를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해서 뭐 증거를 입증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재판장이나 뭐 법원 어느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절차를 모두 확인하시고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혼자 진행하다 보면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정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만약에 내가 좀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우리 그전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저기 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나 모르게 언니가 홀랑 다 팔아간 거예요. 나 모르게. 그 다 팔아다가 저는 그냥 저 수원다도 땅 사놓고 준다 하더니만은 그 말이 몇 해 전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줄 거 없다 그러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면 애들은 다 말려. 그냥 여태 저기 한 걸 그 뭘 저기 하냐고 그냥 말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전 전화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언니라는 분이 다 혼자서 팔아서 넘기고 뭐 아니면 본인의 재산으로 이제 돌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평생 동안에 준다 해놓고 요 밑에 전에 그 말이 쏙 들어가 너 줄 거 없다 하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들어놓여 있는데 내가 어깨 수술하고 들어놓여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냥 끊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맨날 준다 하고 그렇게 평생 동안에 거짓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난 딴 거보다도 거짓말 한 게 너무 아주 그쵸. 그게 너무 개심스러운 거예요. 난. 네, 일단은 어떤 상황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신 것 같으신데. 그렇죠. 내가 큰 딸이 지금 54인데 걔 낳고서는 깐난애 낳고서는 전화가 왔더라고. 땅 팔았다고. 그래서 벌써 50년이 넘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평생 동안에 거짓말하는 게 난 개심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말리지. 엄마 잊어버려 그러는데 난 거짓말하는 게 너무 개심 싫어서 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땅이 주소지가 뭔지, 그리고 누구 어머님 재산인지 아버님 재산인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건 확실히 모르고 옛날에 뭐 남자 앞으로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땅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저 언니 이름으로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언니가 우리를 길렀어요. 친정에 와가지고 우리 네. 조그만 걸. 그리고 그때 이제 여자는 그전 때는 또 법이 그렇게 돼서 출가 애인은 안 갖게 됐어요, 여자는. 네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쪄잡아 놓아야 되는데 저 언니 바로 내 우리 언니 앞으로다 싹 그거를 넘긴 거예요. 넘기고 그 큰 언니가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서 이따 그 큰 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는 다 없고 지금 수험 있는 그 언니 팔아가는 그 언니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신 거고,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혹시, 준다, 뭐 부모님 재산을 매매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있으니까 그걸 뭐 나눠주겠다라던가 얼마를 준다거나 이런 걸. 평생 준다 했다니까요. 근데, 예. 근데 가끔씩 만나면 준다 하고서 약만 올리고 평생 그러다가 밑에 전에 전화가 오기를 내가 이제 이 어깨 수술하고서 들어놓 있는데 양쪽 어깨를 수술을 내가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전화가 떨어져 오기를 너 줄 거 없다 하고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약 올리는 건 나는 괘씸 싫은 거예요. 딴 거보다도. 그래요? 그러시면은 지금 그 언니분이 주신다고 했던 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있으세요?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거 팔아가지고 그게 그때가 한 9마리 썼나요? 소가 9마리 썼는데 한 마리는 낮춘다 그랬거든요. 한 마리만 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도 쏙 들어가 버리고 밑에 전에 그러더니까 너 줄 거 없다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네네. 거기에 제일 괘씸스러운 거야 나는. 응? 아들은 말리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다들 생각하지 우리 엄마를 남처럼 여기니까 그렇지 형제 같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아들 얘기도. 그런데 나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한창 아픈 몸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준다 하는 걸 어느 때가 좋게 받으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내가. 네네. 그런데 밑에 전에 내가 허리를 양쪽 어깨를 수술하고 있는데 너 줄 거 없다 하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그게 너무 괘씸스러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으신데, 우선은 지금 50년이 넘은 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사망하신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라고 하시면, 그렇죠. 네. 우리 사면서 사망하셨지. 네네. 그러시면은 일단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사실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시긴 하고, 이게 이제 뭐 유류분 반환 청구나 이런 것들도 그 소멸시효라는 기간인데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이 지나면 이걸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뭐 건을 주장하는 건 사실상 지금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관리설 알고 하면 준다 하다가 그 말이 쏙 들어가서 너 줄 거 없다 하고서 전화를 약을 올리는 전화를 한 건가 봐. 네네. 이제 법적으로는 그거를 강요하시긴 좀 어려우시고, 다만 이제 나중에라도 언니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2023년 뭐 12월 며칠까지 뭐 몇 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에 기해서 청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준다 그랬지. 소 한 마리 옛날서부터 50년이 넘어가 이게 전서부터 소 한 마리 준다. 그게 벌써 이게 늘었어도 몇십 마리 늘었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 되는지부터 해서 그게 해마다 기준 가격이 다르니까 이제 언니분이 그렇죠. 옛날에 소 한 마리에 뭐 3만 5천 원, 뭐 4만 원 이랬어요. 내가
그래서 소를 사서 내봐서 알아. 저 송아지를. 그렇죠. 근데 4만 원, 이제 예. 뭐 많아요. 5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랬다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지금 너무 기간이 지나서 또 안 되고,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그걸 근거로 이제 약정금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뭐라고 약을 예. 올리는 줄 알아요? 거기 땅을 수원 땅이 많이 올라갔잖아. 수원 땅을 사놓고 그게 팔리질 않아 못 준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 팔리질 않아서. 그게 또 거짓말이 또 베낀 거예요. 그게 팔리질 않아 못 준다고 이러는 거. 팔아야 주지. 이러면서 이래다가서는 밑에 전에 너 줄 거 없다고 이제 싹 또 그렇게 말을 또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난 네네. 말을 너무 바꾸는 게 너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심정안에도. 나는 그걸 그래도 언젠가 주겠지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첫 번엔 엄마 잊어버려 자꾸 내가 신경을 쓰니까 잊어버려 하는데 너무 평생 동안 거짓말하는 게 개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앞으로라도 언니분이 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그 땅이 팔리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따로 좀 해놓으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녹음이 있으면은 그 녹음 내가 할 줄 아나. 네, 그거를 예. 난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녹음이라도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청구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고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소송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약을 올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안 줘도 된다 하고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네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미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50년이면 사실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당장에는 없으시니까 앞으로 언니분이랑 대화하시거나 뭐 이럴 때 녹음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고, 그때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이제 도과해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뭐 어떻게 조치는 취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추후에 또 증거를 좀 수집을 해놓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일단 옛날에 이제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50년 이상이 지나신 상황이시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법적인 조치는 취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가족 간에 이런 뭐 상속 재산을 두고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상속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상담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신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데 뭐 예전에는 남아 손소사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장남에게 다 준다고 해놓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드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찾아올 수 없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뭐 유리분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상속 회복 청구를 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보통 10년이거든요. 최장기가 거의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10년이 도과하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사실 제기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원칙에 따라서 이런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셨을 때에는 최소한 뭐 늦어도 10년 안에는 뭔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는 사례에 따라서는 더 장기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기시거나 그러시면 이것을 소송으로 진행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기한이 언젠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대표를 직접 만나 퇴사를 하겠다고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도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정확히 말했죠. 그런데 며칠 후 대표가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며 퇴사 시기는 인수인계 상황을 봐서 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에도 이번 달 말일을 퇴직일로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도 준비 중이었는데요. 회사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회사 편의대로 퇴직 시기를 정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대표와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대표가 마음을 바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 근로자가 온 이후에야 당신은 나갈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뭐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좀 난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원래는 합의가 돼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퇴사 시기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퇴사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맞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 합의가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 하면 사실 합의의 시점으로 퇴사일을 정하기로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상 봤을 때에는 증거가 있으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선 대표랑 이제 이달 말에 나가는 걸로 이미 서로 의견을 교환한 걸로 보이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부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 퇴사 시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퇴사 시점으로부터 이제 한 달, 1월을 경과하는 시점을 퇴사일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민법상의 조항에 따른 것이고 민법 제660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 2항에 따라서 1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효력 발생은 1월 1개월이 경과한 이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의 발생 시점은 합의가 별도로 없다고 하면 1개월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상담자 분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뭐 그냥 그만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손해배상을 너가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합의 관련한 내용은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봐야 되겠지만, 뭐 만약에 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합의일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 합의가 부정확하거나 서로 의사가 합치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계약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해지의 효력이 30일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잔여 기간 동안에 실제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될 수 있는데
있는데요. 이 관련된 문의 사실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해놓고 내가 나가고 싶은 날짜에 퇴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즉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퇴사를 해서 회사에 실제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증거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합의가 있었다는 건 사실 증거는 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일단 녹음, 그리고 뭐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 내용이라든지 꼭 대화를 뭐 대표랑 하지 않더라도 뭐 퇴사일이 확정돼서 뭐 나 대표님한테 이날로 나가기로 했다라는 어떤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걸 수리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서 이제 문서로 남기시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면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나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문서가 있다면 또 가장 좋은 케이스기는 하겠죠.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사실 퇴사의 일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 뭐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연에 보면 그 합의된 날짜를 퇴직일로 정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수리를 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혹시 뭐 대표가 이걸 수리한 게 아니고 뭐 제3자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부서에 수리를 했다고 하고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며칠간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볼 여지도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달 말일을 퇴직일로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하신 게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퇴사를 요청한 날짜로부터 30일을 기산을 하셔서 그때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가 정말로 뭔가 물어줘야 될까? 내가 이렇게 퇴사하면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다 내 책임일까? 라는 생각이 크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어떤 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10년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식당에 찾아가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종류별로 주문한 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촬영하는 소위 먹방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먹방 콘텐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선함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둘씩 저와 비슷한 컨셉의 영상물이나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해도 너무 심각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특히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거나 진행 순서나 화면 구성의 포맷이 거의 같아 보이는 영상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인기 콘텐츠 구성을 따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유튜브를 요새 굉장히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먹방 채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님들도 많이 실제로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익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유튜브 생각 없으셨나요? 네, 저도 그 유튜브 채널은 개설은 해놨는데요. 그러셨군요. 네네, 이게 생각보다 유튜브가 촬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편집 등등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호사업이랑 병행하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개설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제 법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먹방 컨텐츠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제 저도 가끔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과 뭔가 뭔지 모를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럼 먹방이라는 이런
방송 컨셉이 이것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까요? 네, 이제 이 유튜브 컨텐츠 관련돼서 저작권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안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뭐 둘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먹방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독창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영상 자체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편집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대한 어문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는 최소한의 독창적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독창적,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독창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뭐 영상의 포맷, 그리고 내가 주문하는 뭐 식당, 메뉴, 이런 게 이제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는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저작권법에서 요구를 하는 어떤 창작성이라는 것은 뭐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저작자의 기존 제품과는 구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포맷이나 메뉴 순서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발한 특성이 있어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또한 이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행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말을 독창적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 나만의 유행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행어도 보호가 될까요? 네,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대원칙에 따라서,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유행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신청하고 저작권을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행어는 너무 내용이 짧거나 혹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유행어 자체가 창작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되거나 뭐 표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문화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행어 같은 경우는 실무상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찾아서 나만의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으로 꼭 인정이 되어야만 나의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저작권을 인정받는 건 특별한 독창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타인이 어떤 공을 들여서 완성한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그 따라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소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뭐 표절이나 그런 종류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제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타인의 어떤 작품, 예를 들면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등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과실이나 혹은 뭐 고의로 이를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돼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하시고 많이 뭐 컨텐츠도 업로드 하시고 그러는데 유튜브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튜브 공간에서의 이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유튜브를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버, 소위 말씀하는 유튜브 방송인분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많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자신의 어떤 콘텐츠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어떤 것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뉴스 기사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일단은 항상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처를 표기하시는 건 잊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작성하실 때 나는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의 컨텐츠들이 나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손해배상이라든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컨텐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반면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나의 것을 누가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 자체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제도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 소명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이게 횟수가 3번이 누적이 되면 그 상대방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굉장히 좀 그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님도 굉장히 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꼭 반드시 뭐 저작권 침해 아니더라도 내가 민사적으로라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일삼았고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셨는데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6개월 전 2살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들이닥쳐서 아이를 빼앗아 데려갔습니다. 당시 아가씨가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있던 사이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달아난 건데요. 아이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지만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가씨는 당시 저를 때리기까지 해서 이 온몸은 멍투성이가 됐는데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 아이를 납치한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볼 거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현재 제 연락도 차단하고 아이를 만나러 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남편은 문자로 저에게 아직 이혼 전이니 자신도 공동 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도 되는 게 맞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니면 뭐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 굉장히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뭐 누가 데리고 있을지를 두고 이제 벌어진 다툼인데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뭐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감정이 악화되면 자녀를 누가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법률적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이제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시고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남편의 이야기는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아이의 아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빠의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와 양육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보호권을 악용을 해서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면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는 죄명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인 이제 남편분, 상담자분의 남편분이 데려가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라고 사실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흔하게 뭐 들리는 죄명은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약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미성년자를 두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이제 현혹시키고 혹은 이제 유형력을 행사해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기망이라기보다는 뭐 폭행과 같은 협박 혹은 이런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어머니나 아가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혼 전이고 양육권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간 부분뿐만 아니라 짚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강제로, 그러니까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실 집으로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으로 내가 이제 시어머니인데 혹은 내가 뭐 남편인데 여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이 주거침입죄라는 거는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이제 것인데요. 만약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생활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약간 별거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 사생활 평온을 해한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시어머니나 아가씨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아가씨,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여동생이 나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에는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폭행죄나 상해죄를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이 가장 이제 급한 것은 아이를 안전하게 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게 가장 지금 급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 평생 못 볼 줄 알아라 라고 이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둘 사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양육자가 아닌 제3자가 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데려가서 자녀를 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상에 개인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 구제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하시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절차든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신속한 인도가 필요한 상황을 좀 소명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아 인도 사전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혼 소송하는 중에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별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굉장히 좀 많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보통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서로 뭐 남편이 더 잘 키울 것 같다 혹은 아내분이 더 잘 키울 것 같다 이래서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많긴 하지만 이처럼 뭐 아이 서로 본인이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혹은 내심은 상대방 배우자가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이런 것을 약간 수단으로 해서 본인의 재산 분할에 유리한 고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감정적으로 앞서거나 본인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사실 좀 흔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신 상황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를 사실상 뭐 뺏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경우 남편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를 무작정도 데려오시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유아인도 사전 청구를 신청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데리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뭐 높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법률적으로 좀 절차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제적으로 아이를 한순간에 빼앗기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실 텐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행동해서 아이를 강제로 또 빼앗아 오기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좀 하루빨리 아이와 만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